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후 중립, 자연과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안 되겠다. 화면을 계속 준비한 강의 자료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계속 다른 화면을 띄운다고 해서 노트북을 제가 따로 보려고 했는데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인간이 생존하기에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2050년이면 거주가 불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1년치의 생존을 위한 몫을 1월 1일 날 받으면 12월 31일까지 딱 안성맞춤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한 달씩 빠르게 그 소비를 했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7월 말에 모든 것을 소비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한 3주 정도 초반에 뒤로 늦추어지긴 했었지만 현재는 다시 7월로 앞당겨져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소비하고 있어서 4월 달이면 다 소비하고 그 이후로는 내 것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 것으로 소비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죠. 가난한 이들의 것, 그리고 후손들의 것, 그리고 자연의 몫을 도둑질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도둑질한 그 생명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평화아카데미의 강의를 듣는 이들은 그런 예민함들은 있으셔서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곳에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라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는 당당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구를 마음속에 올려두시고 그 미안한 마음, 그 지구를 위로하는 마음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채팅창에 한마디씩 건네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소리로 내셔도 좋고요. 그냥 마음으로 한 문장, 때로는 한 단어라도 이 지구에게 내가 건네고 싶은 말 한마디, 제가 한 10초만 침묵을 해볼게요. 위로의 말씀 한번 건네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대개의 경우 시간을 좀 넉넉히 하고 나누다 보면 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 여전히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 정말로 고맙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태 발자국 지수가 하나뿐인 지구인데 3.5개를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1.7개의 지구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지구가 여태껏 버티고 있는 게 참 신기하지요. 자기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먹고 있고 쓰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고약한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는 안 주고 싶은데 이 지구는 여전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여전히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이 지구를 보면서
인간이 좀 더 깨닫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고 폭넓게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저는 오늘 대표적인 몇 곳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 지구 전체적인 이 기후변화의 상황 속에서 대개의 경우 보통 겪는 것보다 한 3배 가까이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곳이 극지방인데요. 이미 북극의 빙산들이 녹고 있고 알래스카나 이런 지역에는 벌써 폭염도 온다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에어컨을 놓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리는데요. 또 지구 온도 상승을 시키고 있는 이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 공간이 숲도 있지만 바다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그 열을 또 흡수하는데 여전히 고마운 곳이지만 지구 온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1.5도에 거의 가깝게 이제 0.3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이 극지방과 바다와 숲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극지방을 보면 그린란드에 저렇게 완전히 빙하가 다 녹아 있는 모습이나 또 폭염이 온 알래스카 지역이나 아시겠지만 스위스의 피졸 지역에서는 이미 빙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이 빙하가 이곳 한 곳만이 아닌데도 이 피졸 지역을 특별하게 장례식을 치루었던 이유는 수십 년간 이 빙하의 변화를 연구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오랜 동안 관찰하고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한 여러 애씀이 있었던 가운데 거의 80% 이상 사라지는 것을, 거의 90% 가까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함께 모여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떤 기후변화, 이 기후위기의 어떤 그 상황들을 느끼고 계신지요? 만약에 내가 분명하게 그걸 느끼고 있다면 이들이 빙하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미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때로는 마음도 닫은 채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직접 느끼고 있는 고통인데도 침묵하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극지방에 이 동토가 얼어있는 땅이죠. 이 얼어있는 땅에는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지구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스가, 온실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동토가 녹고 있죠. 거기에 오랜 동안 있었던 고대 바이러스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땅속에 묻혀있는 메탄가스가 대기권으로 방출되면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조립식 주택이 땅으로 꺼진 모습입니다.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는 적게는 20배, 많게는 80배 이상 더 빠르게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특히 육식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 속에서 또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태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늘을 나는 이 새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 광교 산울교에 와서 평화 아카데미 이 공간에 와서 가장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푸르른 숲 나무들이기도 하지만 더 저를 마음의 치유를 해줬던 것은 노래하는 새들이었어요. 얼마만큼 이 새소리를 듣고 하루의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삐 사시다 보니까 하늘 한번 올려다볼 겨를도 없고 내 가까이에서 노래하는 새 한번 쳐다볼 겨를도 없고 그 울음소리를 그 노래소리를 들을 겨를조차 없는데 중국에서 1950년대에요. 58년도에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먹을거리를 먹는 참새들이 뭐랄까요? 참새들이 미워서 참새들을 죽였다고 해요. 더 많이 먹겠다고 하는 욕심이었죠. 그런데 그해 풍년이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뚜기가 증가하면서 흉년이 들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새들조차도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누릴 몫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인간보다도 훨씬 더 먼저 받은 생명이 새들과 물고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한 걸로 인해서 자신만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만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도 물고기들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중요한 공간이 숲이죠. 우리의 허파와가도 같은 이 열대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1년의 만만한 면적보다도 훨씬 더 큰 면적의 열대림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는. 처음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한 14% 정도 되는 곳이 숲이었는데 이미 절반은 사라진 상태이고, 앞으로 2100년이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열대림이. 그럼 우린 지금도 숨통이 조여오는데 더 이상 숨 쉴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80년대 말만 하더라도 우리는 물을 사 먹진 않았습니다. 물론 수돗물 값을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먹는 물을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공기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숲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팜유가 들어가는 우리 소비 물품들이 굉장히, 먹는 것, 의약품, 뭐 화장품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쓰는 물건 중에 이 팜유로 하는 게. 이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나 이런 지역에 이 팜유 생산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지난 25년 만에 이 오랑우탄이 어마어마하게 그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이제 5만 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들리고요. 앞으로 20여 년 만에 이들이 멸종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인터넷에 영상을 보면 이 오랑우탄 어미가 자기 집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건 그 어미의 새끼 오랑우탄인데요. 저 눈망울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이 짓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오랜 시에도 있죠. 나태주 시인의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고 하죠. 자세히 보면 사랑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 하나하나와 눈을 맞춘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과 같은 그런 탐욕스러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이 삶에 있어서 식물보다도 훨씬 많은 종이 곤충들인데요. 특히 이 벌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서 식량 생산도 어려운 지경이 이어지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게 수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에 한 20여 종 되는 벌들 중에 어떤 종은 한 4가지 종 정도는 완전히 멸종했고, 몇 종은 80-90% 정도가 거의 개체수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또한 하게 되고요. 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숲만이 아니라 숲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열을 흡수하고 있는 곳이 바다인데, 바다는 무조건 받아줘서 바다라고 한다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쓰레기도 너무 많이 우리가 버렸고요. 그리고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다가 온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게 어떤 물건이 뜨거워지면 열이 팽창되면서 이 부피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해수면도 빙하빙산이 녹아서도 올라가지만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해수면도 상승하고 그거로 인해서 폭풍 위험도 커진다고 하는 그런 예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자연과 평화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물은 서서히 데펴지고 서서히 식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바닷속의 그 생태계의 아주 근간이 되는 이 산호초들의 백화현상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게 90% 이상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먼저 깨달은 이들이 행동을 해도 이 생명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계속 변명하고 늦추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다로 1분 만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수분이 지났는데요, 1분 만에 1톤 트럭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로 버리고 있거든요. 직접 바다에 가서 버리지는 않더라도 육지에서 버린 것이 달리 재활용되거나 이러지 않는 한 빗물에 쓸려서 결국은 강으로 하천으로 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남한만한 면적의 이 플라스틱 섬들이 지금 이 북태평양에 몇 개나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을 비롯한 쓰레기들을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들을 하고 있죠. 물론 전 세계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잘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표에서처럼 전 세계가 9%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치상으로는 한 50% 넘게 60% 가까이 분리배출은 해요. 근데 다들 겪는 얘기지만 나는 열심히 분리배출했는데 왜 다 뒤섞어서 가져가는 거야? 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다 가져간다 한들 재활용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는 겁니다. 시설도 없고요. 그렇다고 시설을 100% 다 재활용할 만큼 만들어 놓는 것이 적정하냐?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플라스틱의 공격들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을 우리도 받고 있죠.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공격도 받고 있지만 우리 몸속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게 플라스틱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도 플라스틱이지만요, 물티슈를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썼는지, 줍깅하는 사람들을 보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 필터도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꽁초가 마구 버려져서 쓸려서 하수구 쪽으로 가면 미세 플라스틱이 그걸 타고 취수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흙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흙이 우리를 거부하는 거죠. 방부제, 항생제,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우리가 온전히 온 곳으로 제속도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좀 있습니다. 더구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2년 이제 넘네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로 가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택배 문화가 발달되면서 이 쓰레기 발생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지금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한번 살펴보는, 지금의 기후 문제도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이 플라스틱 문제도 정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에 보면 저 선별장에서 선별하시는 분들 모습 보이시죠? 저기서 지상에서 일하는 게 깨끗해, 우리의 그 사는 공간이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지상에 저런 선별장을 두는 것도 원치 않아서 지하로 공간을 밀어 넣고 있고요. 또 내가 사는 공간보다는 그 외진 곳으로 밀어 넣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저분들이 그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 하나 쓰고 저 공간에서 8시간, 몇 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오랜 동안 일한다고 하면 저분들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좀 나아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2018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다음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심했죠. 씻어서 정확히 분리배출해서 배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들도 엄청나게 고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다시 녹여서 다시 성형하는 그것도 굉장한 독성이 강한 가스들을 배출하는데 그 환경들이 그분들이 일하시는 그 환경들에 대한 우리의 배려들도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저 새들이, 저는 새소리가 좋은 것이 저를 자꾸 깨우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탐욕스러움을 자꾸 일깨워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저를 일깨우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우리 식의주 전반에 있어서 그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감사하게도 평화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는 이 공간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만큼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는 아주 작은 생명일지라도 가까이 있고요. 없다 불평하지 마시고 내 몸도 자연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붙들고 오랜 동안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서 자연의 본성, 그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그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내 필요를 보는 건데요. 지금의 위기는 이 필요를 넘어선 데서 왔죠. 근데 이 필요를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과 발로 이 필요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요.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주인이, 저 수레를 끄는 주인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이시죠? 저런 어리석은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레를 끄는 당나귀가 발을 땅을 디뎌야 끌고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욕심이 너무 과하여 그 당나귀까지도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저 순간에 짐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기는 하죠. 근데 우리와 같아서요, 판단은 머릿속에서만 할 뿐 여전히 빚을 내면서까지도 또 다른 일꾼을 불러서 저걸 끝까지 다 끌고 가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느 정도 훈련이 조금 돼서 짐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요, 무엇을 내릴 거냐에 대한 분명한 분별, 성찰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어렵고 이웃을 돌보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면서 뭔가 행한다고 하는 것, 지나친 저도 일에 엄청나게 빠져서 집중하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일도 좀 덜어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너무 미안해서, 지구에게 미안해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미안해서 더 하나만 더 하면서 저도 괴롭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괴롭히는 상황 속에 있기는 한데요. 그것조차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나도 돌보고 종국에는 남도 지구도 미래도 돌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의 일상 전반을 보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어떤 실천들을 해나가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들춰내 보려고 합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우리 식생활이 어떻게 지금의 기후위기를 초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얼핏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도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30% 가까이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양에서 절반은 육식이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고기를 먹는 것, 그리고 육 가공품들을 먹는 것이 문제인데요. 완전 채식하라고 하면 두 손 드시잖아요. 그죠? 완전 채식하라 그러면 난 그럼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저희가 봄철 사순절이라고 하는 신앙의 절기가 되면 탄소 금식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 일상 전반에서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탄소 금식을 통해서 지구 사랑을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캠페인을 해요. 40일의 캠페인 실천 카드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고기 금식이 얘기 나오면 그 하나 때문에 40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주간 단위로 7주를 드렸는데 그 안에 고기 금식이 나오면 6주간도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7명의 동지를 모으십시오. 일주일에 하루만 완전 채식하십시오. 다른 날은 다른 6분이 하시게 하면 7명이 1200평의 열대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나는 안 되니 함께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 모임에서도 식사를 안 하는데 함께 식사하면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음식으로 차려놓은 것 중에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음식이란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 음식이거든요. 이것과 같은 거룩한 것들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신조어 없이 거기에 쓰레기를 붙이거든요. 음식 쓰레기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쓰레기 자체가 없었던 시절도 있는데 그 쓰레기라는 말을 너무도 당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한 고등학교에서 잔반 버리는 통에 한참 서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건 음식 쓰레기라고 이러하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신이 살던 곳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분명히 음식인데 이것을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것이 말로는 말이 되지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만도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이 돈으로만 쳐도 18조 원으로 북한 우리 동포들이 주식을 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8억 명의 기아 인구가 있는데 최소한의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음식은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미라고 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성미라고 하는 게 내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거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먹을 것에서 한 숟가락 덜어내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대는 내 책임을 느끼고 내 필요에서 이제 조금씩 덜어내는, 조금 더 덜 취하는 것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언택트 사회로 가니까 이 쓰레기로 음식을 먹는 데서 나오는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다 느끼시죠? 한 끼만 먹었는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 먹지도 않았는데 웬 쓰레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탈플라스틱 사회를 선언해서 폐기물 양이나 재활용률을 높이는 걸로는 탈플라스틱 2025, 온실가스 줄이는 거로는 탈플라스틱 2030으로 노력을 시작하기는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가 체감되고 있지는 않고 사회 인프라가 바뀌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이나 국가를 탓하기보다 원래 쓰레기는 지자체의 처리 책임이 있으니 도시에서부터 우리가 책임을 느끼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이 정책이 힘을 받고 더 큰 목표로 어떤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육식이라고 하는 거 줄이는 노력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가진 자들의 식사에서 훨씬 더 이 육식의 비율이 높거든요.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 G20국가들의 식단만 바꾼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지구에게 부담을 주는 게 2.3개, 지금 한 2.5개 정도 됐다고 하는, 여기는 한 2.3개로 쓰여 있을 텐데요. 음식을 통해서 지구에게 부담이 없게끔 하는 것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한 끼 채식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한 끼, 그 정도 실천으로도 나가봐도 좋고요. 또 물 발자국으로 봐도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계시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건 신앙인들이나 신앙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나 다 중요한데요. 이 생태이적 상상력, 이 지구를 살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야, 아까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의 일생을 본다면
그 반대편에는 내가 너무나도 아꼈던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전생애를 볼 수 있는 눈, 이건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는 이 음식에 전생애를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밥상 위에서도 쓰레기를 봐요. 그렇다면 필요만큼만 밥상을 차리겠죠. 제가 어린이 캠프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인데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밥상에서 퀴즈를 내고 맞춰야 밥을 먹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밥상 위에서 쓰레기를 한번 찾아봐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난감하죠. 정성으로 주방에서 차려준 밥상인데 여기에 쓰레기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 캠프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였던 한 아이가 이게 쓰레기예요 라고 손을 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맛있는 시금치였거든요. 그 아이의 답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쓰레기였던 거예요. 안 먹을 거니까요. 물론 그 편식을, 그 식생활을 고쳐주는 것도 필요한데 습관이라고 하는 걸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잘못된 우리의 습관을 걷어차는 그 훈련이 이 자연과 평화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중요한데 그 습관을 어떻게 바꾸게 할 거냐. 구체적인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론 반복적인 행동이 그 습관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침묵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연 안에 들어서 자연과 대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안에서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안에 숨결을 느끼는 것, 그 숨결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 너무 소중하죠. 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느끼는 기쁨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지르는 울부짖음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 물 발자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는 청바지요. 7,000리터의 물을 오염시키고 오는 청바지거든요. 그 청바지 1년에 한 벌씩 사갖고 입을 수 있을까요? 7,000리터를 더럽히고 하루에 2리터씩 먹는데 7,000리터의 물을 다 마시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처럼 우리 입는 옷에 있어서도 지구에게 미치는 해가 어마어마한데요. 한국인 평균이 옷을 몇 벌 사실까요? 여러분들 몇 벌 사세요? 저는 1년가에 옷 한 벌 안 사기로 마음먹은 지가 여러 해 됐었는데요. 근데 왜 그렇게 이거 입어봐 하고 그냥 주시는 분이 있는지, 그래서 새 옷으로 또 입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가 입던 옷을 나누면서 자기 또 사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젊은 층에서 보면 정말 한철 입고 정말 저렴한 옷들, 패스트 패션들이 질 낮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음에 잘 입기 이상한 것들도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을 구입해서 자기와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아웃도어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없다 그러죠. 이 아웃도어 제품들이 방풍, 방수, 그리고 투습 효과 있는 그런 아웃도어 제품들이요. 재활용도 안 돼요. 고기능 그 나일론 제품들이잖아요. 재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버리세요? 버리실 때? 다 이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거고 이걸 묻으면 썩는 데만도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흘러야 하는, 플라스틱이 500년은 가야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500년 가보지를 않았어요. 플라스틱을 우리가 쓰기 시작한 지가 100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냥 추측일 뿐, 실험에 의해서. 영국의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소비하는 의류들이 1분에 2톤인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5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6번 도는 비행기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대기질이 초반에 한 달 만에 맑아졌던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가장 대표적인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이 항공기가 멈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지금 다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멈추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활개칠 때는 아니라고 바이러스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찰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조금 더 멈추어 당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여러분들의 사회를 좀 더 돌아봐라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한 달 만에 멈추었던 그 항공기를 우리가 여행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움틀움틀 했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여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평화로운 공정한 그런 여행은 어떤 것인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의 삶 전반이 전 세계에서 얘기하는데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이 세 가지의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FEW의 위기를 초래했다.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시죠. 이것만은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주셨으니 풍성히 누리라고 하셨던 그것들, 나에게 허락됐으니 풍성히 누리라고 한 것들이 뭐냐면 F는 푸드고요, 음식입니다. E는 에너지입니다. W는 워터, 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머리 글자로만 했을 때 영어의 few, 거의 없음. 풍성한 것들이었거든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냥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냥 거저주시는 은총 속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음. 지구 절멸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진 속에 하얗게 핀 꽃들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인간이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는 감탄의 순간들이 필요로 한데요. 하루에 몇 번씩 그 감탄을 하고 살아야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뭔가 행할 수 있는데, 저건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죽어가고 있는 구상나무입니다. 한라산에서 죽어가고 있는, 고사돼 가고 있는 구상나무의 모습들입니다.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 코로나 오기 전에 6개월이나 산불이 나서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불타 죽는, 지금 다 기억 잊어버리셨죠? TV에서 그 한 생명, 코알라, 캥거루가 불타 죽는, 산채로 타 죽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느낌이 없으셨던 분들도 있으실까요? 인간이 아니어서. 정말 눈물이 흘렀던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잊었어요. 내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산불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런 위기에 취약한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책임이 덜한 나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시겠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어느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책임이 더 큰가요? 면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크죠? 최근 들어서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미국이요? 이건 역사적인 책임량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역사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그 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곳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는 1.8%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위 안에 들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몇 위 안에 또, 그리고 1인당 배출량으로 봐도 굉장히 그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로 놓고 봤을 때 북미나 남미나 이런 지역을 보면 홀쭉하게 좌측에 있는 사진에서는 그렇죠. 저건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리가 보던 것보다 뚱뚱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글씨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으로 보면 중국이 현재 배출량으로는 1위지만 전체적으로 1인당으로 보면 인구수가 또 거기 또 많지 않습니까? 7위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만큼 있고, 그래서 사실은 UN 그 연설장에서 젊은 친구가 지금은 청년이 됐는데요, 한 연설이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니네가 많이 발생시키니까 책임을 니네가 더 많이 져 라고 하는 논쟁을 해온 게 3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 간에도 배출해야 하는 양에 있어서 저희 또래들은,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소비하고 배출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갓난아이 때 배출한 온실가스만큼만 배출해야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 탄소 예산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토로 봐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수원에서 사시는데, 또 다른 지역, 안산이나 이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각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고 얼마만큼의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서울의 책임이 크거든요. 근데 서울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 적응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있는 지역이 적응대책을 더 많이 세우는 면도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해안가나 이런 지역이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위험을 감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계세요? 전 세계는 이게 게임 방식으로 해서 조사했다는데요. UN 환경계획과 옥스퍼드대에서 조사를 했는데 3명 중에 2명은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KBS랑 그린피스랑 같이 조사했는데 전염병, 감염병 얘기죠. 코로나 나오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을 때 조사인데요. 50% 정도는 이 전염병을 더 위험하게 봤고, 사실은 이 감염병보다 더 위험한 게 기후위기이고, 기후위기가 더 심각한 감염병들을 초래하고 있는 거고, 이미 뭐 세계적인 은행, 그 연방은행에서도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기후위기다라고 해서 그 대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감염병이나 경제위기, 기후위기를 경제위기와 비슷하게 지금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 데이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도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여전히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걸 최우선으로 놓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전 세계의 그 세계자원연구소에서 내놓은 이 10가지 기후 문제 해결의 솔루션에 얼마만큼 동의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머리로라도 지금 동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0가지가 이래요. 석탄발전 우선 먼저 폐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7개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죠. 우리나라에만이 아니라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우리 평화 아카데미가 있는 이 광교 산울교회는 얼마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일지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효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직접 생산하는 것은 여기서 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절약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신지, 혹시 그 효율과 생산과 소비하는 것이 이 자체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노후된 건물들이 있다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산업 속에서 시멘트나 철강이나 이런 쪽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산업을 전환시켜 갈 것인지, 국제적으로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일자리들이 사라질 겁니다. 평화롭게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들이 주어져야 되고, 그들이 새로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것이 또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네 일자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모든 차를 전기차로 옮긴다고 하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충당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교통 부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한 20여 %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우선적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도 하되 나 혼자만의 차가 아니라 공공교통 수단들을 만드는, 우리 수원에서는 많은 그런 노력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항공이나 석탄 부분에서 탈탄소화 노력들을 하는 것이나 산림을 보존하는 노력들, 광교산이 조금 더 이 수풀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원하는 노력들도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먹거리나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되 이 1.5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 안에서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IPCC 6차 보고서에서 1.5도가 과연 가능할까?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이 그렇게 앞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희망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깨달은 이들,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오히려 희망을 갖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1.5도가 모든 생명을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온도가 이 1.5도라는 거예요. 지구의 회복력을 지킬 수 있고 정말 기후 약자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온도예요.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나라들이 바닷물에 잠기지 않게 하는 온도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국제적으로 합의문을 2015년에 그 당시 합의문으로 2.7도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2도와 1.5도가 차이가 이런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다르지요.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나 여러 부분 산불이 나는 거나 빙하빙산이 녹는 그림들이 1.5와 2도가 상당 부분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2.4도, 2.7도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 그런 위험,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물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1.5도와 2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먹는 농작물만 지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 다양한 유전자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있죠. 의약품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생물 다양성 가운데 지켜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김희경 선생님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논학교를 살짝 들려왔는데,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 지구의 복원을 위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인데 이게 1.5도를 지켜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군데군데 소규모로 숲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후를 이렇게 지켜내지 못한다면 종국에는 그 작은 노력들도 허망하게 끝나고 말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가 기후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피해가 폭염인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면 폭염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를 넘어버렸을 때 40배나 차이 나게 하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과연 저희는 여기도 에어컨 틀어놓고 지내시죠? 너무 더우면? 지금도 이 기후 약자들 가운데는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죠. 전열기구로 여기도 그렇게 지내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근데 과연 저거조차 없이 지내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복지적 측면에서 도움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되 저런 전열기구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그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건물은 있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냥 상상하되 텀블러 쓰는 게 편한 그런 삶, 그런 사회 정도가 아니라 뒤에 그려놓긴 했습니다만 모두가 좀 더 좋은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즐거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간단히 답변을 마음속에 또 올려놔 보시겠어요?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우리는 기후중립 내지는 탄소중립을 해야 할까요? 탄소중립과 기후중립은 좀 다릅니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한 것에는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것을 0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흡수원이 흡수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 흡수원도 우리나라에서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흡수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탄소중립이고요. 기후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순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탄소중립이든 기후중립이든 이제는 기후중립을 이야기해야만 할 상황에 왔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일지라도 그것을 왜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해야 하니까? 전 세계가 하니까? 국가에서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수원시는 더군다나 수원시장님이 명확하게 이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수원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니까가 아니라 왜 내 안에 내적 동기로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 행동이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함께 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육은 누군가 이론으로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일들은 단순히 지침 몇 가지 정도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변화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연대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이 통하거든요. 마음속에 올려놓은 지금의 그 생각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계속 성찰되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이 커져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순간은 이제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온실가스가 줄어든 적은 없고요. 몇 번 있긴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코로나로 잠시 내려갔던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지구온도가 상승했다고 하는 게 명확해진 이 순간은 더 이상 변명거리를 내놓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책임이거든요. 여전히 환경론자들 중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이런 책도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차선책으로 원자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차선을 논할 때가 최선을 놓고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함께 일깨워서 손잡고 가는 것, 함께 넘어진 사람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젊은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유엔 총회 연설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당신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협상만 하고 계시냐고. 기후변화를 가지고 IPCC가 만들어진 게 80년대 말이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의 책임을 논하다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60%는 인간의 4차 보고서 때 90%가 인간의 책임이다. 2013년 5차 보고서 때 95%, 이제는 명백한 인간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6차 회의 때도 뚜렷한 성과 없이 실망스럽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망에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이든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후 상황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평화 아카데미와 더불어 저희 살림이 내년에는 기후 증인 되기 운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증인으로서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툰베리와 같은 친구들이 곳곳에 있죠. 청소년들도 기후 소송을 하면서 목소리를 냅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자발적 감축 목표 NDC 제시했잖아요. 제대로 된 추진 체계도 안 만들고 전략들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었고 이제서야 탄소 중립 시나리오 부족한 채로 만들어 놨습니다. 부족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가 그 부족한 목표를 이루도록 함께 협력을 또한 해야 되는 거죠. 협력하는 가운데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절망하고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나한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중립을 위한 실천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이것을 할 때의 강점과 단점과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교회에게도 교회를 갱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공동체에게도 더 큰 어떤 결속력을 만드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회복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혹여 또 다른 위협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해보는, 분석해보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해갈 것이냐, 어느 주체가 어떤 일을 해야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효과가 있을 거냐, 국가와 지방 정부와 또 우리 마을과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또 바라보고 거기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는 해볼 일들을 한 20분 내지 30분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상하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혼자 상상하지 마시고요. 함께 상상하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도시는 어떤 마을인지. 도시가 책임이 크거든요. 수원 정도 놓고 내지는 구 정도의, 여기 무슨 구죠? 장안구? 네, 장안구 정도를 놓고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건데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판단이 빨라갖고요. 그건 되고 안 되고가 너무 성급하게 빨리 나와요. 판단 안 하고 그냥 살고 싶은 세상을 마음껏 상상해보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가정에서 주부로 계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 상관없이 모두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마음껏 상상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번 어떤 대표적으로 그걸 뭘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오는데도 제가 고향이 수원이기 때문에 언니가 수원시청역까지 왔더니 픽업해서 데리고 이제 얘기 나누다가 여기까지 데려다, 이 동네에 가까운 데 사시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그분이 운전하게 하긴 했지만 근데 저는 걷는 걸 좋아해요. 근데 걸을 때 짜증스러운 게 모든 길이 차 중심이에요. 저는 이 도로를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를 좀 좁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선을 좀 좁히고 좁힌 차선에 나무를 좀 심어주어서 거리 숲이 조성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서 축제가 되어지고요. 제가 영국의 남부 지역의 토트네스라고 하는 전암마을을 잠깐 들렀다 온 적이 있는데요. 아시죠? 그 거리 굉장히 유명한 전환거리잖아요. 별것 없긴 합니다만 그 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가게들이 전환화폐들을 통해서 지역의 먹을거리, 지역의 화폐로 지역의 물건들로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그 밖의 모든 자원들을 지역에 있는 것들을 쓸 수 있도록 또 영국의 전기세도 엄청 비싸서요. 줄이기 위한 또 직접 생산하는 일들을 해가게끔 하는 일들을 하는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버스 정류장이나 또 마을에 있는 같이 쓰는 공간, 특히 교회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뭐가 붙어 있냐면 A4 용지 진짜 예쁘게 디자인도 안 돼 있는데 오늘 저녁에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할 사람 몇 시 어디로 와. 제가 갔을 때는 그 파리 기후협약 체결될 때 2015년이었기 때문에 7시에 촛불 들고 와서 기도할 분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함께 갔던 분들하고 초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일회용 컵에 든 초도 아니고요. 왜 호롱불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들고 오셔서 별다른 얘기도 없이 함께 기도하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대단한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계 기후 리더도 봤는데요. 나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 친구가 성공할 테니까요. 우리 팀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른 팀이 성공할 거니까요. 우리 세대의 모든 팀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에 올 세대가 그 위에서 성공하면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선한 일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한 거라는 걸 드러내야 되고 거기서 뭔가 내가 계획했던 걸 이루어야만 성에 차죠. 제가 30년을 이 환경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기후우울에서 탈출했어요. 무엇 때문에 탈출했냐면 제가 침묵으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왔다고 하면서도 이 상황이 악화되고 지금의 이 지경에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상황에 온 것을 보고 절망 가운데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몇 년을. 부끄러웠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탈출한 것이 이 일조차도 기도하면서도 내 계획을 내가 이룬다고 하는 생각으로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탓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건 내 욕심으로 해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나보다도 더 크게 아파하고 계신 분, 그분이 더 그 아픔 속에 눈물 가운데 끌어안고 회복해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나는 그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뒤늦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회복이 이런 상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그저 꿈이 아니고 상상만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효연 선생님 제로웨이스트 샵 하시잖아요. 다회용기를 쓰는 게 우리가 어렵게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회용 쓰는 게 너무도 불편해서 다회용기를 써야 되는. 벌금을 엄청 때리든지 못 쓰게 어떻게 그냥 법으로 규제를 많이 만들든지 일회용품이 눈에 안 보이게 만들든지 이런 등.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법으로 제정해 놓는 것,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게 효과가 가장 크긴 하더라고요. 그리거나 아니면 기업이 뒤에 제가 넣어놨나 모르겠지만 기업 자체가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장려해 주는 것 필요하죠. 근데 그런 기업이 자리 잡게 하려면 우리가 값을 치러야 돼요. 뭘 사더라도 그냥 그저 싼 거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싼 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누리려고 하다 보니 실제 공짜 아닌 것을 너무 탐해서 지금의 위기가 초래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이니만큼 이제는 값을 제대로 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와서 내년 계획을 세웠어요. 평화아카데미와 더불어 여기 광교산에서 우리의 생태 감수성, 생태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해보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네, 내년에 꼭 해보려고요. 저희가 올해 서울에 있는 교회 10곳에 교회가 산을 끼고 있든 안 끼고 있든 자그마한 공원이든 조사를 했어요. 어떤 생명들이 있는지. 숲해설가를 동원해서 지도를 그렸고요. 그분들과 더불어 그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저는 숲해설이라고 하는 게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숲해설 교육 자격증을 따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자국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내가 오랜 동안 바라보고 자세히 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것.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생명을 데려다 놨을 때 이름을 붙일 때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그 관계를 생각하고 붙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개망초꽃 아시죠? 나라가 망할 때 많이 피었다고 해서 망측스럽게 개망초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 꽃이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름답게 피었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그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면요. 뭐라고 붙이는지 아세요? 이쁘게도 계란 후라이 꽃이라고 붙인대요. 너무 좋잖아요. 물가에 가보면 고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은 고맙다 고맙다 하다 고마울이 고말이 됐대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집에서 나가는 오수들을 정화시켜 준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붙였거든요. 우리 이 숲에서 숲은 나무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생명이 곤충도 있고요. 그리고 물도 있고요. 흙도 있고요. 수많은 미생물도 있고 요즘에는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요. 월드 와이드 웹이 아니라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이 나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땅 속으로 뿌리로 그 뿌리에 붙어 있는 수많은 그 균류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면서 우리의 이 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남을 해하는 삶, 이 지구를 해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사회가 악하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들을, 사회를 바꾸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을을 산책하며 그냥 좋은 곳만 아니라 곳곳을 다니며 처음에는 그냥 앙상한 마을지도 하나 들고 교회나 평화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이 생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한번 지도를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약국, 여기는 뭐 옷가게, 여기는 슈퍼, 여기는 어떤 뭐 분이 문을 열고 뭐 그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어디는 뭐 좀 사나운 주인 뭐 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로웨이스트 물품만 파는 곳이 제로웨이스트 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화아카데미에 연계된 사람들 그리고 광교 산울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상점들 모든 곳이 다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가게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가게가 제로웨이스트 샵으로 변해서 네트워킹 되는 것. 그게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침도 하고 그리고 약한 곳을 고치기도 하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마을과 소통하는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도 들고 다니면서 다 지점지점 다 써놓고요. 약한 곳은 약한 곳대로. 아까 제가 기후 약자들 얘기했잖아요.
그런 세심함을 가지고 다 기록을 해놓고 함께 모여서 그 큰 지도에 다 옮겨 놓으면서 때로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약한 분들도 많아요. 법으로 약자들만 찾다 보면 중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파리, 굉장히 부러운 도시인데요. 파리가 15분 도시 선언을 했잖아요. 수원시도 몇 분 도시 이거 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서울시가 25분 도시 뭐 시장 나오기 전에 선거할 때 후보가 얘기도 했었는데, 파리는 15분 도시 공약을 내놨던 사람이 됐고, 이 공약을 내놓은 분이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는데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내년 선거인데 주차장 없애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놓은 사람이 나온다면 뽑아주시겠어요? 대선에 나온 분들이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명확하게 뭔가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확실히 투표해 주겠는데, 근데 공약을 내놓고 돼도 잘 안 하고 안 되면 더 안 하죠. 근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신념 아닌가요? 엘고라고 하는 사람은 출마했다 떨어진다면 오히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불편한 진실을 얘기했어요. 이건 자기의 정치 신념을 되든 안 되든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투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활동했던 사진이에요. 어느 영역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없어요. 찾아보면 작은 것 하나도 할 수 있고요. 그 작은 거 하나가 하나로 머물러 있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요. 연결되면 효력이 발휘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는 이들 간에만이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과 대화하는 자리, 공간도 트고 같이 얘기하고 연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살림과 함께 생태 영성의 길을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이 전체적인 목표와 같이 닿아야 돼요. 독일은 45년에 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수원시는 몇 년도 목표를 갖고 있나요? 중립 시나리오를 보신 적 있으세요? 국가 목표 말고요, 수원시 목표. 장안구 목표는요, 구마다 목표가 있을 거예요. 시에서 내놓은 걸 갖고 구 단위에서 계획도 세우고요. 에너지 부분이나 기후 에너지 부분이나 자원순환 부분이나 다 있습니다. 기후 대응도 다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전략은 세워져 있는지, 전략은 있는데 누가 하겠다고 하는 주체는 세워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평화 아카데미나 교회 차원에서 거버넌스 위원으로 들어가셔야죠. 저는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으로서, 때로는 녹색서울시민의 자원순환분과 위원으로서 직접 연결해서 교회와 연결하기도 하고 마을과 연결하는 일들도 했었는데요. 이 일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삼박자가 맞아서 변화를 만드는데요.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이잖아요. 쓰레기 막 버릴 것 같으시죠? 여기 제로웨이스트 우수 도시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매립 전환율을 80%를 줄여냈던 곳인데요. 그게 가능했던 것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요. 대표적인 게 쓰레기통, 저기 있는 그림처럼 쓰레기통을 바꿔버렸어요. 어떤 쓰레기통을 비치해 놓을 거냐에 따라 버려지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발생량도 달라지고 배출의 행태도 바뀐다고 하는 거거든요. 검정색 쓰레기통이 제일 진짜 쓰레기 버리는 곳이고요. 파란색 쓰레기통은 재활용, 초록색 쓰레기통은 퇴비화하는 쓰레기통이죠. 제일 비쌀 것 같은 쓰레기통이 어느 거세요? 검정색 쓰레기통이죠. 진짜 쓰레기니까. 내놓지 말아야 할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값을 내놔야 되죠. 그런데 내가 버리는 건 적으니까 나는 크기가 작은 걸로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법과 시민의 실천만으로는 안 돼요. 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리콜로지라고 하는, 리사이클과 에콜로지라고 하는 걸 합쳐서 리콜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처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선별장 얘기를 했는데 수거하는 업체들도 영세하고요.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이 수거하는 행태가 조금 다른데요. 공동주택은 다 따로따로 버리잖아요. 다세대주택은 다 따로따로 버리면 안 돼요. 다 하나하나 비닐에다 담아 버리면 어디로 갈까요? 선별장으로 가는데 선별장에 계신 그 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뭘 해야 되냐면 봉투를 다 파쇄해야 돼. 그래서 함께 버릴 수 있는 건 함께 버려서 선별장에 있는 그 벨트에, 움직이는 벨트에 올려놓고 바람을 불어서 가벼운 건 날아가게 하고 자석으로 붙일 수 있는 건 붙여서 구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하고요. 더 좋은 것은 제가 시진핑이 쓰레기는 자원이다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고 굉장한 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2018년 쓰레기를 수입을 중단한 이후로 중국이 바뀌고 있는데요. 매해 시작하는 해에는 모든 학교에 자원순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 클린 시스템 있잖아요. 버리는 그 통을 아까처럼 이렇게 색깔별로 따로 두고 시간대별로 주민이 나와서 교육을 해요. 감시하고 색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간대에 나와서 일러줍니다. 또 어떤 데는 재활용을 제대로 버리게,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게를 재서 값을 쳐주는 것을 일정 지역마다 하나씩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는 체제 때문에 자원순환 기업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이 자원순환 기업들이 얼마나 영세합니까? 업사이클링 기업도 굉장히 작게 생존하기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재활용 프라자가 있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40여 개의 업사이클링 기업들이 생산하거나 교육하고 전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입주해서 꿈을 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언택트 사회로 가고 있지만 쓰레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느냐? 아니거든요. 파리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이런 곳에서 언택트 하면서도 다회용 용기를 보냈다가 돌려받는, 우리 생협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용기로 주고받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컴퓨터 프린터에 토너하는 것도 회수해 가는 거 아시죠? 근데 어떤 거는 재생 토너를 회수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돼요. 이게 회수를 해가는 것, 진짜 회수를 해가는 곳을 찾아서 해줘야 되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포장을 안 할 수 있도록 어택하는 일을 해야 되죠. 직접 유통마트에서 다 벗겨놓고 온다면 유통마트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마 기업에다 압력을 넣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나만 하기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시죠? 아까 고기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다면 3%만 동지를 규합하십시오. 왜 3%냐면 바닷물 속의 소금이 3%니까 썩지 않아요. 이 사회가 썩지 않게끔 하려면 3% 찾아내시고요. 그 3%가 함께 한다면 두려움도 절망감도 우울함도 다 서로 신뢰와 지지 속에 희망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한 것은 사회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대요. 한 25%만 제대로 선한 일을 하면 100%가 따라간대요.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분들, 이 괜찮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왜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좀 품격 있게 있는 사람이 빨간불인데 건너면 따라간다잖아요. 우리가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면서 3%로 시작해서 25%만, 100% 말고요. 욕심내지 말고 25%만 온전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 25%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해보시자고요. 살림이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콘텐츠를 함께 할 신앙의 절기마다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다 갖춰놓고 내년은 새로 업로드 할 건데요. 이미 2, 3년간 했던 걸 다 콘텐츠를 올려놨는데 나중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지고 캠페인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보십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울 위에 함께 올라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 찌면서 저울 위에 올라가는 걸 기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도 내 몸을 예전처럼 회복하려면 저울에서 자꾸 나를 확인을 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요. 우리 공동체를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 탄소를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저울에 올라가자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고 50% 감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신년 초에도 또 한 번 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가스요금, 수도요금, 쓰레기 배출량 이런 갖고 와서요. 지역에너지 계획도 확인하면서 얼마만큼 감축을 어느 분야에서 할 수 있을 거냐. 배출량을 알아야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 목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디서 줄일 수 있느냐가 나와요. 고지서를 보고. 그런데 해보니까 생산하지 않으면 50% 달성 안 되더라고요. 그냥 허리띠 졸라매는 걸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요구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하는 목표이니 우리가 할 테니 지원해 라고 하는 걸 요구하면서 진행해 보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치상의 통계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생활을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4가지 종류로. 개인 부분으로 2가지, 그리고 건물이나 실제 생활하는 부분에 2가지를 만들어서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좀 세련되지는 않지만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보면서 동시에 할 것은 우리가 탄소제로 녹색교회다. 교회라면 탄소제로 녹색 공동체다 선언하는 걸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터무니없이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창조의, 이 자연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자연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녹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언하고 부족한 만큼 우리가 선언하는 그 안을 채우는 일을 진행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선언운동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가능하다면 평화아카데미와 관교 산울교회를 통해서 함께 수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선언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워크숍도 함께 진행을 해보고요. 이 진단지도 함께 오픈하면서 그런 운동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넘어간 거. 네. 이 일들을 진행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확인하고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은 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건물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생산하고 효율을 향상하고 절약하는 일 시도를 건물적인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전기 요금을 어떤 분은 전기세라고 얘기하는 세금 아니고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물 수 있는 그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용기를 내보는 거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 싸잖아요. 전 세계에서 너무 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소비되거든요. 전기요금을 올리는 운동도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10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설문에 답변을 내요. 근데 이들을 핑계대면서 과잉 수요를 잡아놓고 발전소를 계속 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수요를 줄인다, 관리를 잘 한다면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서도 지나갔네요. 먹거리 부분에서 식단을 줄일 수 있는 것 노력하는 것 필요하고 교통 부분에서도 이 아래 단계에서부터 윗 단계로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적은 거죠. 혼자 차 운전하는 것, 카풀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연료를 바꾸는 것,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것, 아니 걷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시 부분에 있어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제로웨이스트 공간을 만들어서 제품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보나 교육이나 캠페인하는 일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는데 희망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면 크게 효과가 나고 안 나고 하는 부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들이는 만큼 우리가 지구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이 지구에만이 아니라 더 큰 온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로렌스 묵시록에 보면 우리가 우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로워한다, 고독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를 찾는, 우리 안에 우주를 찾는, 우리 소우주잖아요. 이걸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증인이 되는 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하는 교육이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소통하는 평화교육 방법론을 함께 합니다. 평화서클로 모여요. 그래서 저희는 지구 돌봄 서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면서도 지구 돌봄 서클의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평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원으로 둘러앉아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과 주장을 동일한 의견으로 존중하면서 들어주잖아요. 이 지구돌봄 서클을 진행하는 마음 자세는 이래요. 그 안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그 자아가 있다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라도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지금 지구 상황이 어떤데 나는 그래도 텀블러 쓰는 게 편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치근한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 다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연민의 마음으로 들어주면서 소통하다 보면, 왜냐하면 우린 공동체니까요. 함께 가는 공동체니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나중에는 10사람이 한 걸음 내딛었던 게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켜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육 워크샵,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 안에서 진행되는 교육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트릿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들이라도 계속 성찰하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이 일조차도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있지 않은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며, 또 원으로 둘러앉을 수 없는 온라인의 상황일지라도 순서를 정해놓고 저렇게 지구돌봄 서클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서클을 하다 보면 저희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서클을 진행했는데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고요. 사실 이 시대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아이들의 목소리로 기후 이야기가 나오는 소리를 별로 못 듣는데요.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기후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소송을 걸기도 하는데, 교회는 그 소리가 적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윽박 지르면서 종이 일회용 컵 쓰지 마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 경청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왜 어른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라고 질타하는 소리일지라도, 책임을 묻는 소리를 할지라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들어주시고요.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줄 때에 사실은 허무맹랑한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이 한번, 내 머리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땅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상상하고 밥 먹는 거 귀찮아서 알약 먹고 사는 거 안 될까 막 이런 생각 했어요.
다 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을 아마 우리는 못해도 아이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제시하는 방법론이 괜찮아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른들이 돈도 마련하고 또 지지그룹도 멘토그룹도 만들어서 해볼 수 있게 실험하는, 실패해도 상관없고요. 때로는 어른이 같이 붙어서 같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실패 위에 우리가 이 지구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의식주 모두가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온전히 돌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활용 의식주 돌봄 서클을 했던 그 모양인데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살림이 올해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후원의 날 행사를 며칠 전에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을 빈 의자에 앉아있다, 혼자만 이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도록 초대합니다. 이것도 서클의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괜찮고요. 저런 좀 불편한 듯한 나무 의자도 괜찮고, 저런 해먹과 같이 엄청 편한 누워있는 그런 의자도 괜찮습니다. 잠시 그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의자가 놓여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알듯이 몇 년 안 남았다고 하는 50%를 감축해야 희망이 있다고 하는 2030년까지 이제 9년밖에 남지 않은 이 지구 위에 놓여있는 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느낌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것은 시간여행을 떠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30년에 그 의자에 다시 앉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과 생각으로 그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부탁드리기는 이미 편지들을 받고 있는데요. 2030년의 나에게 그 나에겐 알아줬으면 하는 편지를 써보시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분은 그때 나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오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혼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쓰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구를 복원하는 3만 원의 후원과 함께 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2025년을 맞이하실 때 그 편지를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그 일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30년에 나에게 편지를 꼭 한번 쓰시면서 알아줬으면 하는 다짐이 담길 수도 있고, 지금까지 온 편지 중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앉아있을 나에게 편지를 보낸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희망찬 2030년을 맞이한 나에게 보낸 편지도 보내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요.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때 그 날을 향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겠죠. 지금 쓴 편지를 다시 고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것 또 한 가지, 반복해서 지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날마다 묵상하시는데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 한 마리도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돌봄 서클에는 질문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답이 있는 질문 말고요. 열려있는 질문.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질문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질문.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서 숨었니 했더니 하나님 당신이 책임전가 거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 탓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지어서 나한테 짝으로 준 하와가 나한테 이거 먹게 했어요. 하와도 당신이 지은 뱀이 먹게 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책임전가예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죠. 지구를 묵상하면서 이 역사적인 공동의 책임들, 우리 인간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이 지구가 정말로 아직 버티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지구를 그와 교감하는 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지구를 이렇게는 즐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와 같이 산 정상까지 불을 켜놓고 길을 내며 케이블카를 내며 즐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이야기들이 좀 길기는 한데요. 이 뒤에 이제 교회 사례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위기를 두렵지만 눈을 부릅뜨고 함께 마주하시고요. 손 맞잡고 마주하시죠. 용기 내서. 그리고 생태적으로 우리의 경전들을 말씀을 읽고요. 위기 가운데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가운데 읽으면 다르게 읽힐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씨앗 하나님의 형상을 싹 틔우는 일, 발견하는 일, 그리고 생태적 예술을 따라 사는 일, 그리고 이 기후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 골방에서만 하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목소리로 세상에 나와서 목소리 내는 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들을 쭉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신앙의 절기에 했던 것이고 요일마다 매일매일의 행동, 그리고 매월 있는 환경력에 따라서 지키는 크리스천 어스 아워의 일이고요. 생태 영성 의식 성찰하는 단계가 감사와 각성과 이해와 회개와 화해와 기도의 지점들이 있는데요. 바란다면 이 생태 영성의 의식을 성찰하는 이 훈련을 이 광교산에서 평화아카데미 광교 산울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발해서 진행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벗들을 위한 지속성을 위한 실천들을 해가시되 탄소재를 씨앗기금을 만들어서 이 씨앗기금이 곳곳에서 탄소 상쇄기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비행기 한 번 타면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단체가 얼마 전에 15만 원의 탄소 상쇄기금을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갔다 왔다고 저희에게 보내신 분이 계신데요. 이런 일들이 시작된다면 살림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기금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수많은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